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녹음을 진행하는 날짜 기준으로 북한이 연이어서 정찰위성 발사, 네.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발사, 뭐 성공 여부는 뭐 또다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어찌됐건 지금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은 북한이 뭐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보여주던 기존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제재,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이야기, 또 이 국제적인 뭐 평가, 뭐 이런 것들이 많겠지만 밀떡 차원에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발사체 기술이 해결이 안 되다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 이제는 99.9%라고 99.9. 얘기할 수 있죠. 네. 지난번에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뭐 푸틴이랑 같이 이렇게 뭐 좀 들여다보고 했던 것들이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이 이어져 가는 게 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찰 위성이라는 걸 북한에서도 갖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눈이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는 전장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로까지 확대가 된다. 그렇죠. 우주 영역으로 확대된 건 상당히 오래됐죠. 뭐 그거에 대한 시작을 얘기하면 더 멀지만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도 군사 강국들 입장에서 10년 전 얘기고.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계속 한 발 한 발 옮겨갔던 것은 정말 극소수의 국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한민국도 우주 분야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린 게 이제 민간과 군이 단합을 해서 합동으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큰 그림 밑에 계속해서 방산업체의 뭐 각종, 뭐 이번에 아덱스에서도 네. 보셨겠습니다만은 몇몇 관련 방산업체에서 이렇게 부스에서 이렇게 인공위성을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봤죠. 과연 큰 그림은 뭐며 도대체 대한민국의 스타워즈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야, 이거를 스타워즈. 아무도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서 아.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큰 그림만 그려드려보고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 박찬준 위원이 큰 그림은 좋아. 큰 그림 아니, 전문가. 이제는 지구는 다 알아버린 거야. 네. 지구는 이제 다 알아버렸어. 네, 네. 아, 우주도. 다 알아버려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네. 영화를 보거나 뭘 보다가 탱크가 지나가는데 저 탱크는 다 알아버렸어. 이제 배기음 듣고.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주로 눈을 돌리는 거. 네. 그렇게 따지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네. 스타워즈? 관심이 있었던 거죠. 스타워즈 그 시작할 때 그 웅장함 떨림. 제가 그래서 스타워즈 마니아 또 이지 그렇군요.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인기가 우리나라에 없는 스타워즈 영화를 마지막 편까지 보면서 정말 흡족했던 그런 마니아인데 뭐 어찌 됐든 대한민국의 스타워즈 계획은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뭐 미국 같으면 지금도 지상에서 또는 해상에서 전 세계를 섹터로 두면서 그렇죠. 작전을 운영하는 하고 게 있으니까. 그들의 군인데 하물며 우주는 전 우주겠죠. 그들은 뭐 누구보다 어찌됐든. 빨랐으니까 그들이.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럴 여력도 없는 거고 우리는 알차게 한반도와 그 주변에 있는 우주 분야까지를 아우르는. 아니 그러니까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의 우주라는 게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 부감샷이라 그러잖아요. 네. 위에서 떠서 봤을 때 네. 한반도 지도가 있고 그냥 그 위로 올라가는 우주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주로 본다면은 지구가 돌잖아. 고도 돌죠. 도는데 그걸 계속 따라. 그 지역인 거죠. 예, 고도 이 한반도 주변에서 고도 500km가 넘어가는 아하. 지역의 우주권 분야에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거를 모두 다 감시하고 또 우주에서 지상을 감시하고 감시 탐지 분야는 그렇게 따지지만 예. 거기에 이제 더 확대를 한다면은 초연결 노드라고 그러죠. 모든 통신과 모든 데이터 정보들이 유도돼서 옮겨가는 거에 대한 노드 역할을 하는 그 위성들을 띄워서 우리가 얘기하는 장공지랄지 또는 뭐 스텔스 무인기랄지 그리고 굉장히 장거리의 탄도미사일들 다 어떻게 돼요? 유도 부분은 유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성이 있어야 그러면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광성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요즘 핫 이슈인 뭐 GPS 유도로 가는 것들, 그러니까 위성 항법 시스템인 거죠. 우리 자체의 위성 항법 시스템을 또 만드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스타워즈라고 얘기했잖아요. 적성국의 위성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적성국이 관리가 되던
또는 적성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피해를 입을 것 같은 물체가 우주 물체가 발견됐고 그것이 뭐 지상으로 떨어진다 했을 때 그걸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를 아우르는 모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차근차근 예. 진행되고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우주 분야. 그럼 아까 GPS 얘기를 해주셨는데 GPS가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운영하는 건데 문제가 생겨버리거나 자기네 이익에 걸리면 GPS를 본인들이 차단해버리면 닫아버린다면,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뭐 그 유도라든지 통신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말씀하시는 건 상용 GPS보다는 미군이 운영하는 군용 GPS를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현무 시리즈, 특히 예. 현무 4 같은 경우 제가 많이 얘기 드렸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GPS 유도가 되는데 그 군용 GPS로 유도된다고 보시나요? 아닙니다. 군용 GPS를 결국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상용 GPS를 사용하고 그렇죠. 있고 상용 GPS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GPS 재밍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탄도미사일에 각종 항재밍 장치들이 딸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무거워지고 탄두를 더 달 거를 갖다 거기에다가 이제 할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러네요. 그런데 소위 KPS라고 하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위성 항법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한 위성들을 띄워서 KPS? 운영한다면 네. 아니, 뭐 실제로 가시화되고 있죠. 그 KGPS 같은 건가요? 그렇죠. KPS라고 야, 합니다. 거기도 K를 붙이고. 네. 거기도 K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 된 지는 한 4, 5년 됐어요. 관심들이 이제 조금 딴 데가 있어서 네, 그렇지. 네. 네. 그래서 그 좀 말씀드리면 정지궤도 위성 3개하고 그리고 경사궤도의 위성 8개가 필요하거든요. 그 11개의 위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각을 맞습니다. 맞춰야 되고 거기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또 그렇죠. 봐야 되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하. 우리 한반도를 주변을, 위시한 중국까지를 포함한 예. 뭐 일본 포함한 이런 정도를 커버하는 예, 예. 그런 KPS가 되고 이것은 그죠. 군용으로 쓰인다 너무도 많이 쓰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육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페가스 언뜻 드는 생각은 그럼 중국하고 일본은 그렇게 손 놓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베이더우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국도 자기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이 예. 있고 러시아도 글로나스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제 나토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서유럽 국가들이 만든 합동으로 만든 게 갈릴레오 시스템도 있고요. 그런 대표적으로 4개 시스템이 지금 전체적인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성능은 뭐 서로 이제 우열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있는 구축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KPS를 구축을 한다. 이 구축이 그들보단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굉장히 지금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게 그래요? 일단 위성을 띄울 수 있는 발사체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그렇죠. 생겼어요. 네. 그리고 그러한 위성을 개발하고 그런 성능을 낼 수 있는 자신감과 그 기반 기술을 하나씩 쌓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가시화돼서 이거에 대한 계획은 2035년 정도의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2035년. 네. 그렇게 그렇게 10년 정도 되면 후면은 우리도 자체적인 지형 추적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GPS 시스템 지형 추적 시스템 죄송합니다. 그냥. 포함한 거죠. 네네. 하지만 위성 항법 시스템인 거죠. 네네. 그런 KPS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뭐 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그렇죠. 있어요. 사실은 명중률이 가장 중요하니까. 명중률 물론이고요. 네. 아니 그러면 그 KPS라는 거는 운용하는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인 거죠. 아니, 대한민국 중에서도 뭐 공군, 육군 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게 이제 군용 GPS와 상용 상용 GPS가 갈려질 텐데 네. 그거에 대한 주체가 이제 그 큰 그림 입장에서는 항우연에서 개발을 하고 결국 민간에서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운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근데 이거는 정부에서 아니요 민간에 괜찮겠어요? 정부 24도 막 먹통되는. 아니 근데 민간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예전에 KT였나 여기 임원이 인공위성을 홍콩 어딘가 팔아먹은 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 민간도 잘 못 믿겠고 저는 시스템이나 뭐 구축하는 거 실력 다 좋은데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대한민국이 자꾸 영어 이름을 쓰는 것 같아요. KPS라서. 네.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갈릴레오라고 그렇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어떤 명명을. 네. 사실 우주 분야를 얘기하려면 그 큰 그림만이라도 상당한 그렇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를 하려니 그렇고요. KPS는 그거에 정말 일부죠. 정말 일부예요. 그래서 가장 우선 가시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번엔 방송이 아마 이게 올라갈 때쯤 해서 아마 발사될 거예요. 11월 30일 날 발사 예정인 앞서 이제 뭐 그 북한의 정찰 위성이 발사가 됐잖아요. 네. 그것도 일정을 굉장히 당긴 이유가 우리 발사보다 더 먼저 하려고 하려고. 그런 네. 거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발사 계획은 이전부터 계획돼 있던 거고 결국 이게 1년이 좀 미루어졌지만 드디어 소위 425 사업이라고 하는 사요. 예. 그게 이제 쌀을 사잖아요. 네. 그리고 2호 전자광학 위성이죠. 음. 전자광학 위성 1기 그리고 쌀 위성 4기 이렇게 5개의 위성을 그 중형 위성을 갖다가 상당히 높은 고도에 쏘아 올려서 4개는 경사궤도에 올리고 1개는 이제 극궤도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2시간마다 한 번씩 북한과 중국 의 아주 주요 지역을 돌면서 아주 세세히 아주 영상 분해 능력이 대단해서 가지고 아마 해상도 0.5m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가끔 그건 설명하는 막 이렇게 인공위성에서 해상도를 콱 키우면 그 지상에 있던 사람이 스마트폰 화면을 이렇게 그렇지, 들여다볼 수 있고 뭐 이런 가능하지. 건가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아, 50cm면 가르마까지 그죠, 보인다니까. 예, 가상현실까지 이제 들어오고 어. 이렇게 된다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어찌됐든 그런 것이 우리 독자적으로 구축이 될 때 이제 진정한 삼축 체제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뭐 우리도 삼중체계 얘기하면서 그 눈에 대한 얘기 그렇죠.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봐야지 제대로 때릴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너희들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상대방이 조심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서 쏘았던 그 정찰 위성 이름이 말리경이라면서요. 네. 말리를 본다는 네,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말리경으로 해서 좀 상징적인 이름이겠지만 말리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따지자면. 그렇죠. 예. 네. 뭐 우리 다 알잖아. 심리가 4kg고 네, 뭐 네.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한. 네. 우리 방송에 전문가라는 분이 와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놀랬어요. 무슨 우리는 그거에 100배 사막. 해상도를 갖고 있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리경의 그거 100배. 완전히 틀린 말인 게 지금 러시아의 기술이 거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따지고 한다면 100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사실 100배라고 그러면 이렇게 다시 역산해서 계산해 보면은 해상도 30m라는데 그거는 도저히 그게 30m는 내 걸로 또 봐줘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10배 아주 좀 낮게 봐서 10배는 우리가 더 앞선 기술이다라고 그러니까 보죠.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뭐 그리고 비단 발사체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현재 러시아의 기술은 어느 정도 작전적 또 전략적인 그런 탐지와 그 추적을 할 수 충분히 효용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위성인 예. 거예요. 그게 만약 그대로 들어갔다 했을 때는 이거는 좀 심각한 부분인 거고 우리가 심각하게 봐줘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위성을 볼 때는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위성의 단점. 정찰을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몇 시간에 한 번씩 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2시간. 2시간 간격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시간에 한 번씩 네. 재방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재방문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옛날에 그 인도의 핵실험을 미국의 이제 눈을 피해서 했던 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2시간이라면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네. 간격이 있을 때 그때 실험을 하면 체크가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정찰 위성이 그거를 볼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도 촘촘해서 미국은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 발전이라는 게 참 무섭죠. 근데 그래서. 그 우리 군의 페가수스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 스타워즈하고는 연결이 됩니까? 아니요, 조금은 다른 얘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페가수스 사업이라는 건 육군이 이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계획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다시 재방문 주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사업으로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게 초소형 쌀 위성 사업입니다. 싸위성. 그래서 우리 아덱스에서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은 봤어요, 저도. 네, 카이부스에도 있고요. 그리고 한화그룹 부스에도 있었습니다. 관련. 그 두 네. 회사가 특히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초소형 쌀 위성을 한 50여 개를 띄울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사이 간격을 촘촘하게 이렇게 잘라 들어가는 건가요? 네, 지금 목표로는 30분 단위일 거예요. 그 정도면 그거를 회피하기는 쉽지 않죠. 30분마다 감추었다 또 뭘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 앨런 머스크가 띄웠던 스타링크 뭐 이런 개념인 건가요? 그 개념은 지금 페가수스 계획하고 비슷해요. 그것도 역시 저궤도의 정찰 위성과 초연결 그렇죠. 노드인데 그러니까 촘촘하게 더 촘촘하게 본다는 거 네네.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네. 육군의 페가수스 계획이
그런 더 적게도 뭐 지금 뭐 초소형 인공위성 같은 경우 싸위성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500km 고도 500km, 600km까지 띄울 거기서 한 50여 개를 띄우려고 하는데 그거와 비슷한 개념의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저궤도에서 육군의 전체 군단과 그리고 지상군 작전사령부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저궤도 인공 정찰위성과 초연결 노드를 할 수 있는 통신위성까지 포함한 그런 위성군을 만들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얘기죠. 그럼 우리도 미군처럼 우주군 같은 걸 창설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준비는 지금 공군에서부터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전에 진정한 게임 체인저였고 우크라이나를 그래도 구국에 구원을 해줬던 가장 큰 거는 제가 몇 가지를 든다면은 뭐 몇 가지 있겠지만 무조건 한 가지를 든다 그러면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예요. 스타링크. 그거 아니었으면 우크라이나는 정말 넘어갔어요. 하여튼 일론 머스크는 평가가 너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사람이라.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무인기 사업도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의 그런 좀 자만도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더 더딘 게 바로 그런 모든 데이터 링크도 완벽하게 초연결 노드인 그 인공위성에 연결하면서 동시에 항제밍 능력도 확실하게 갖춰서 기대하겠죠. 예. 적이 이 제밍 공격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무인기와 드론을 구축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이 소요된 거구나. 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제밍이라는 것을 막는 것도 기술인데 네.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 적성국의 그런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어떤 공격을 해대면서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그리고 뭔가 물리적으로 내 눈에 잘 안 그려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군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과 군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이게 동시다발로 이어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25 사업 같은 경우 11월 30일 날 첫 인공위성이 띄우고요. 나머지 4개는 축차적으로 가는데 이전 2호기는 2024년 2월인가? 4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4월에 아마 발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축차적으로 계속 나갑니다. 지금 이제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설명 쭉 들어본 내용이 잘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네. 이게 뭐 해결해야 될 문제나 네. 과제 같은 것들은 없어요? 있습니다. 우선 당장이 문제죠. 우리가 삼축 체계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도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은 미국의 어떤 탐지 자산을 빌리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것도 좀 불안하다. 왜냐하면 국제 정세라는 게 정글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때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렇죠. 우리가 앞서 트럼프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억제하기 위해서 요즘 많이 얘기 나오죠. 아이스아이라는 외국의 그 방산업체. 그 업체는 굉장히 특이해요. 일단 계약도 전에 자기가 개발하고 자기 돈을 들여서 그러한 인공위성들을 다 띄워요. 정찰과 여러 가지 역할을 할수 통신도 있는. 예.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위성을 다 띄워요. 그래놓고 그 인공위성 중에 국가마다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몇 개 살래?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지금 현재 15개를 띄워놨고요. 앞으로 2024년도의 계획까지 합치면 37개까지로 늘어나는데 일종의 쇼룸을 만들어 놓은 거네.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지금 현재 한 5개 국가 정도가 샀거든요. 거기 이제 대한민국 너네 사라하고 지금 입지를 하고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일단은 공백은 줄여야 되잖아요. 그건 예. 계약을 어느 정도 기간까 했다가 뭐 우리 거를 완배가 되면은 이제 정리하면 되니까. 예, 그 정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의존도가 높아서는 안 되겠죠. 예, 그죠? 저는 예. 그런 공백도 메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는 게 제 의견인 거예요. 그런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술이 다 만들어진다면 뭐 소위 말하는 자주국방에 있어서의 아주 큰 자산이 될 텐데 네.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해야 된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주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밀떡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그쵸. 모르겠네요. 예. 뭐 혹시 얘기하는 게 절반도 안 되는데 예. 그런 모든 그 계획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 이제 큰 국지는 얘기 드렸기 때문에 구찌가 예. 뭡니까? 그래도 네. 방송하시는 분이 네, 그럼 뭐라 그럴까요? 큰 틀에서 얘기는 했다. 예. 죄송합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할게요. 네. 왁구 큰- 좀 잡고 갑시다. 가죠. 예. 큰 프레임이 틀에서 문제야. 예, 네. 우리가 큰 틀에서는 이야기를 드렸고 4.25 사업의 디테일한 부분, 4.25 사업의 후속 사업 이야기를 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때 혹시 이슈가 나오고 또 이제 곧 또 11월 30일 이후에 그 얘기 또 우리가 하겠죠. 또 예. 이제 또 발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발사되는
그 화염과 그 모습만 볼 뿐이지만 음흠. 그 안에 들어있는 기술이 또 올라가서 해낼 어떤 역할들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우주에 계신 우리 밀떡 가족 여러분들도 구독 좀 해주세요. 특히 그 화성에 계신 분들. 예. 외계인도 환영합니다. 아니 경기도 화성이라도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